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진폭만 봐요. 진폭. 요거. 그 중에서도 RA, RZ, RT.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도면에도 이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건 점점 안 쓰이고 복합 파라메타 쪽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돼. 자, 요거 보세요. 지금 요 세 가지. 이 RA라는 값인데 이거는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평균값이 평균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RA가 다 거의 비슷해. 그죠? 거의 비슷해. 형상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높이도 같아. 높이. 그 다음에 간격도 같아. 근데 실제 형상은 뒤집어졌어. 그러면 이게 높이하고 길이 방향만 가지고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합 파라미터라는 것이 같이 쓰인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 두 개가 높이 방향하고 그러니까 진폭 방향하고 이 수평 방향의 거리도 같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상적인 평면에 접촉을 해서 얘가 계속 마모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플레이트가 여기에 이렇게 접촉돼서 마모가 된다고 치면 얘는 요 끄트머리 닿는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밖에 없으니까 금방 닳겠죠. 한 이 정도까지는 금방 없어질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닳겠죠. 그러면 이것이 닳아 없어지는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요 맨 끝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금방 닳아 없어져. 그 다음에 여기서 비례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라고 한다면 얘는 이 그래프가 처음부터 이렇게 서서히 마모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치수 변화가 얘는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마모가 돼도. 이런 특성을 계산을 하면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은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복합 파라미터를 보면 그 표면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다.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은 비슷하지만 찍어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이 영상과 이 영상과 이 영상 완전히 다르지만 RA라는 값은 같아. RA가 뭔지는 또 뒤에 설명할 거예요. 이러면은 RA만 가지고 이 표면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형상이 다르면 값도 달라야 된다. 형상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RA라는 값은 같죠? 하지만 이 RPK, RK, RVK 이런 값들을 보면 여기는 2.6, 8.2, 2.6이었는데 여기는 0.9, 1.9, 9.8이에요. 이 값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값들을 보면 이 표면 형상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공 심화 과정에 들어오면 나하고 또 형상 증석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나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럼 같이 또 얘기할 기회가 되니까. 자, 지금까지 내가 간격 파라미터, 진폭 파라미터, 복합 파라미터가 왜 다 같이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높이 방향 하나만 가지고 측정하면 안 되고 길이 방향 하나만 가지고 측정해도 안 되고, 왜냐? 값순이 같다 하더라도 실제 형상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 파라미터를 써야 된다라는 걸 지금 그 타당성을 지금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파라미터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측정을 한 거를 쭉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다이얼 게이지, 마이크로메타, 테스트 인디케이터, 높이 마이크로메타 여러 가지 측정을 했죠. 여러 가지 측정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정반 위에서 인디케이터하고 뭐 이런 다이얼 게이지 센터 이런 걸 이용해서 측정했다. 또는 마이크로메타로 직접 측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옛날부터 100년 전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 방식, 이런 고정적인 고전적인 측정 방식을 정반 측정 방식이라고 해요. 이거는 정반상에서 정반을 기준으로 어떤 측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라고 해서 정반 측정 방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들어오면서 기존에 측정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측정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 그 1학기 때 뭐 물체의 자유도 하면서 XYZ라는 축이 나왔고, 어느 축을 구속해서 어떤 방향의 회전 방향 뭐 구속하고 이런 거 했죠. 그리고 1차원 좌표 측정기, 2차원 좌표 측정기, 그리고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3차원 측정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측정은 이제 좌표를 측정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 정반 측정 방식에서는 주요하게 사용되는 게 FIM이라는 거예요. FIM은 Full Indicator Movement.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가 움직인 전체 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좌표 측정 방식을 사용한다, 주로. 이거는 XYZ라는 좌표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의 모든 측정은 XYZ라는 좌표를 측정해서 그 좌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차원 좌표 측정기 했었죠? 1차원 좌표 측정기는 정반을 데이텀으로 여기 이 Z축만 측정했었죠. Z축. 여기 1차원 좌표 측정기예요. 공구 현미경. 그죠? 여기서 X축. Y축 돌려가지고 X, Y. 좌표 측정했죠? 그 다음에 표면거칠기 측정기. 표면거칠기도 측정기를 보면 이런 베이스 위에 컬럼이 있었고, 이 컬럼 위에 이런 몸체가 이 컬럼을 따라서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것이 X축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공작물을 따라서. 공작을 접촉해서. 그죠? 그리고 그때에 요 촉침. 요 촉침은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X, 얘는 Z, 이렇게 측정한 2차원 측정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작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측정이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만약 공작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이 하나가 더 있다면 이것도 3차원 측정기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표면 거칠기 한 단면이 아니고 이 면적을 구하겠죠. 면의 표면 거칠기로 구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원도 측정기 생각해 보세요. 진원도 측정기도 테이블이 있었어요. 여기에 측정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스핀들이 있어서 여기 공작물을 달고 얘가 회전을 했고요. 여기에 저 암이 있었고 암 끝에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암이 이 기둥을 따라서 Z축으로 이렇게 움직였고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죠? 그래서 이 센서가 이 공작물에 접촉하면 얘가 회전하면서 이쪽 요 X 방향으로 이 값이 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 잡기 할 때 X축으로만 놓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축, 얘는 Z축, 그 다음에 Y축 대신에 얘는 회전하는 R, 로테이션 R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3차원 측정기가 되는 거예요. 3차원 측정기. 그래서 얘는 원통을 측정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진원도 측정기는 우리가 표현을 진원도 측정기라고 붙였지 2차원 측정기다. 또 표면 거칠기 측정기도 2차원 측정기다. 거기다가 Y축을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붙이면 3차원 측정기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이 데이터도 우리가 지금 측정하기 한 단면을 요런 제품이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측정한 요 곡선이란 말이에요. 요 곡선은 X축과 Z축으로 만들어진 2차원 좌표 데이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얘가 뭐 쭉 긁고 지나가니까 뭔가 자동으로 뭐가 데이터가 얻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얘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이런 공작물 있잖아요. 그러면 촉침이 여기 접촉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얘가 좌표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X, Z. 그래서 얘가 지나갈 때마다 X1, Z1, X1, Z1, X2, Z2, X3, Z3.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의 X좌표하고 Z좌표로 이루어지는 좌표점을 다 얘가 읽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필요한 결과를 계산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면 3차원 측정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원 같은 거 측정하잖아요. 직선 측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3차원 측정기로 자동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동 측정으로 1000점 찍어라. 그러면 얘가 1000점을 막 이렇게 찍는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흉흉하게. 그죠? 이 찍은 점들을 쭉 연결하면 우리가 직선이라는 걸 측정했지만 실제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오차가 있으니까. 결국 얘가 연결하면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상이 되는데 이것이 이 각 점의 좌표, 이것이 X와 Z로 이루어진 좌표라는 거죠. Y는 0이 되고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3차원 측정기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진원도 측정기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걔는 이런 거예요. 실제 표면은 이런데 3차원 측정기 스타일러스는 0.1짜리가 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얘를 측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측정해봐야 이런 형상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표면 거칠기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통 실습할 때 쓰는 게 3파이잖아요. 그럼 R이
1.5mm라고요. 근데 표면 거칠기 측정해서 측정하는 요 촉침은 요 R이 2 마이크로미터예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차원 측정기로 표면 거칠기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3차원 측정기에다가 표면 거칠기 센서를 이런 촉침을 달면은 되지 않느냐? 예, 돼요. 그래서 요즘은 3차원 측정기에서도 프로브 교환하는 거를 그런 지금 3차원 치수 측정할 때 쓰는 그런 그 프로브 말고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프로브를 교체해서 표면 거칠기가 측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이제 모든 측정은 좌표 측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거칠기도 이제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쪽은 X, 이쪽은 Z.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진폭 파라메타. 진폭 파라메타는 이 높이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높이 방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를 하나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첫 시간에 그 표면 거칠기 측정 설명할 때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 가공결의 수직 방향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측정한 곡선이 이런 단면 곡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단면 곡선. 요거는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형상이에요. 그죠? 요런 형상이 이 필터라는 데를 통과하는 거예요. 필터. 그 다음에 필터를 통과하는데 어떤 파장을 기준으로 구분할 거냐를 정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컷오프. 오케이. 정확하게 맞췄어요. 컷오프예요. 컷오프. 이 컷오프를 설정한 필터를 통과하면 얘가 이런 형상 또는 이런 형상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요것은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고 요거는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라고 그랬죠? 이것처럼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요거를 파상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웨이브니스. 그 다음에 고역 필터를 통과한 요런 단면 곡선 요거를 거칠기라고 그래요. 라프니스. 그 다음에 요렇게 필터를 통과하지 않은 성분 요거를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터를 통과하지 않은 단면 요거를 P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요거를 파상도를 W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 거칠기 요것을 R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PWR 이것은 계산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PWR을 가지고 높이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는 형식이 같다라는, 단지 그 곡선 자체가 필터를 통과했냐 안 통과했냐, 필터를 통과했다 그러면 저역 필터를 통과했냐 고역 필터를 통과했냐 이거에 따라서 PWR이 구분될 뿐이지 계산하는 방법은 같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이 P라는 것은 필터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는
저역 필터를 통과한 거고 얘는 고역 필터를 통과한 건데 얘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필터링을 여기서 얘기한 요 필터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한 번은 실제 형상을 걸러준 거야. 뭐에 의해서 걸러졌다? 컷오프는 고역 필터를 쓸 거냐 저역 필터를 쓸 거냐 할 때 컷오프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얘는 그 필터를 통과하기 전이잖아요. 필터를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컷오프 적용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 근데 실제로는 한번 컷오프를 적용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지. 왜 그렇게 했느냐? 예? 촉침 반경. 얘는 얘가 필터를 통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형상하고는 다른 거죠. 촉심 반경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형상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무뎌지게 얘가 그려졌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단면 곡선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촉심 반경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진원도 표면 거칠기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그랬죠. 진원도하고 표면 거칠기는 실제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아니다. 실제 형상을 그대로 측정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촉심이라는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반지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양이라도 실제 형상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촉침이라는 것이 필터 역할을 해서 한번 필터를 해준 거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진폭 파라메타 높이 방향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X, Z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고요. 자, 근데 이 진폭 파라메타를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측정을 했는데 단면 형상이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있고 또는 다시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생긴 성분이 있다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높이 방향으로 보면 이거하고 이거는 얘하고 얘가 같아요. 예를 들면 1하고 2.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얘는 일정하게 이렇게 됐어.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높이 자체만 가지고 보면 얘하고 얘하고가 1번이고 여기까지 얘가 2번이고 그러면은 1번보다 2번이 값이 크죠? 그죠? 2번이 값이 큰데
실제로 얘 형상만 가지고 보면 얘는 높이가 이만한 거예요. 계속 이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실제로는 요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2번이 더 작아요. 근데 이렇게 톡 튄 거 하나 때문에 2번이 훨씬 더 큰 것처럼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같은 진폭이라도 이렇게 전체가 높은 걸 다 그냥 포함을 해야 될 건지 이걸 잘라내고 비교를 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파라미터가 나온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P 곡선 산 높이 P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P라는 거는 요 산 봉우리 피크를 P라고 표현한 건데 여러분들이 피크하고 밸리는 우리 진원도 할 때 봤던 거 기억나요? 우리 진원도 할 때 지금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 평균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안쪽으로 들어간 놈, 요 놈을 V라고 그랬고 요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놈, 얘를 P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운드니스 토탈은 라운드니스의 P 플러스 요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예. 요런 식으로 여기서 피크라는 것은 중심선에서 가장 위쪽으로 올라간 거를 따지는 것이 피크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거칠기라 그러면은 RP가 될 거고 파상도라 그러면은 WP가 될 거고 단면 곡선이라면 PP가 될 거다. 그래서 최대 단면 산 높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RP를 0.1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가공을 해라 라고 한다면 이 안으로 들어간 거는 관계가 없고 요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요 값이 요 값 이내로 가공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간 골, 요거는 안쪽으로 들어간 골을 따지는 거예요. 요거는 벨리 뎁스죠. 최대 골 깊이. 그래서 이 중심선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 곡선의 요 부분까지의 길이를 RV라고 한다. 또는 WV, PV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표면 거칠기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RZ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실습할 때도 RZ, RA, RT 요 세 가지 변화 봤죠? 이 세 가지 변화를 본 이유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RZ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산에서 가장 깊은 골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이거를 RZ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샘플링 랭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샘플링 랭스가 우리 그 한글로 표시를 하면 기준 길이에요. 기준 길이. 기준 길이 내에서 가장 높은 산에서 가장 낮은 골까지의 높이. 이것이 RZ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면 도면에 RZ 또는 RT, RA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준 길이 하나의 기준 길이 안에서 가장 높은 데에서 가장 낮은 데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기준 길이 5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RZ이 5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 중심선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게 RV, 위쪽으로 올라간 게 RP.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데까지의 길이가 높이가 RZ. 근데 기준 길이 내에서 기준 길이를 샘플링 랭스라고 하고요. 이거 우리말로 기준 길이 이렇게 표현하고요. 길이는 L, R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평가 길이가 기준 길이 5개면은 RZ이 5개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떤 거를 RZ이라고 해야 되냐? 평가 길이가 기준 길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5개 중에서 제일 큰 거를 RZ이라고 하자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RZ 5개 평균 내자 하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의견이 국제 규격에서 다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가지고 아주 옛날 도면을 보면은 Rmax라는 이런 파라미터가 있어. 이런 파라미터는 뭐냐면 5개의 RZ 중에서 가장 큰 RZ를 Rmax라고 하자. 이렇게 옛날에 썼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 80년대 이전 도면을 보면 이 Rmax라는 말이 많이 나와. 이 Rmax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RZ를 Rmax라고 그랬어. Rmax1, Rmax2, Rmax3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큰 Rmax를 그냥 Rmax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 이 RZ라는 것은 각각의 기준 길이에서 계산한 RZ, RZ1, RZ2, 3, 4, 5 이걸 다 더해가지고 평균 낸 값, 그러니까 RZ의 평균값을 RZ이라고 그래 지금은. 자, 그럼 현재 진폭 파라미터에서 RZ이 어떤 의미다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